특별 수업을 통해 탄생한 새로운 존재의 정체는 김선민 단편소설 특별 수업. 저의 특별함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가장 처음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은 학원입니다. 예, 학원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논술학원입니다. 공원가의 오래되고 허름한 건물에 있는 평범해 보이는 논술학원이었습니다. 저는 꽤 많은 일들을 겪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 학원을 처음 발견한 것은 말 그대로 우연이었습니다. 거의 가본 적 없는 동네를 배회하고 있었는데 뜬금없는 곳에 학원 건물이 서 있었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에서 고립되어 있던 제 상황 때문에 오히려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허름한 학원에 관심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원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 예상보다 훨씬 허름하고 볼품이 없었거든요. 제대로 운영이 되는 곳인지조차 의심이 갈 정도로요. 들어가니까 앞에 어떤 여자분이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온 것이냐고 물어봐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고민하더니 이내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허름한 외관과 달리 학원 내부는 매우 깔끔하고 자재들도 모두 고급스러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령시 내의 유명 학원들보다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실에서 마주 앉은 후에야 선생님을 비로소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창백할 만큼 하얀 얼굴에 위아래를 검은 옷으로 갖춰 입은 사람. 목소리가 살짝 허스키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기억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학원을 찾아서 들어온 것 자체가 상당히 특별한 일이라는 말씀을 먼저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상담은 다른 학원과 비슷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와 성적을 비롯해 목표하는 대학 등을 먼저 물었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묻는 정도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 학원은 어떤 학생이든 1대1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마주칠 일이 없었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끌리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다른 사람과 마주치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이 학원에 다니기로 결정했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선생님과 2시간 정도 논술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께 평범하게 논술을 배웠습니다. 사실 저는 성적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딱히 논술을 배우지 않아도 대학에 가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 당시에 저는 상당히 고립된 상태여서 무엇이든 시간을 보낼 만한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논술 수업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수업 내용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막상 배워보니 선생님의 폭넓은 지식과 수려한 화술, 정확한 지도 방식에 꽤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하게 일주일에 3번 학원에 가서 논술을 배우고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쓴 글을 보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 글이 특별하다고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다시 여쭈어 보니 저에게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힘이 어떤 것인지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겪었던 일들을 통해 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종속시킬 수도 극단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선생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공부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해주셨습니다. 일종의 특별 수업인 것입니다. 저는 그 수업에 관심을 갖고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수업은 논술학원이 있는 1층이 아닌 2층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학원이 있던 허름한 건물은 이상한 분위기로 휩싸여 있는 곳이었지만 특히나 2층은 더더욱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수 없도록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도 문이 잠겨서 들어갈 수 없었고 엘리베이터도 2층은 눌리지 않아 올라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선생님이 2층 버튼을 누르자 신기하게도 버튼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절대 눌리지 않던 버튼이 눌렸다는 점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층밖에 안 올라가는데도 엘리베이터가 오래돼서 그런지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비밀에 감춰져 있던 열리지 않았던 2층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층에 들어간 저는 상당히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층은 평범한 독서실이었기 때문입니다. 1층과 마찬가지로 고급스럽게 꾸며진 독서실에는 이미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공부를 하고 있어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가장 안쪽 자리를 내주고 그곳에 앉아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되도록 다른 학생들과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학생들과 좀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독서실 자리를 받고 나서부터 선생님께 배우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제 생각을 밝히는 글을 쓰고 선생님께 첨삭을 받았다면 이후부터는 좀 더 말 자체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끊임없이 물어보셨습니다. 말이란 무엇인가? 말에 담긴 힘이란 무엇인가? 선생님은 집요하게 저에게 말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제가 성격상 뭔가를 오랫동안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장난감을 실컷 가지고 놀다가도 실증을 느끼면 금세 다른 걸로 바꾸고는 했습니다. 특별 수업도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같은 것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니 점점 실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학원을 곧장 그만둬도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실증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계속 선생님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선생님의 말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지루하게 느껴졌던 선생님의 질문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롭게 깨달은 내용들로 다시 대답하자 선생님은 놀라워하시며 진도가 매우 빠르다고 저의 재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양한 책들을 주셨고 저는 그 책들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책들은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에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몰랐던 세계가 펼쳐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흘려듣거나 대충 말했던 것들 하나하나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평범한 말들, 그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기호와 상징, 그리고 무의식 중에 깃든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말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게 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서 빙빙 맴돌던 말이 선생님께서 심어둔 것임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고는 전율했습니다. 평범한 말이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누구나 말에 힘을 실어 넣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에 담긴 어조와 어감, 단어의 배열을 바꿨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면밀하게 배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부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했고, 쓰는 단어와 발음, 배치, 그 안에 담긴 기호와 상징들의 의미, 그 연결 방식에 따라 어떻게 다른 의미가 전달되는지도 배워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설계한 말로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재능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공부하자고 독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특별 수업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독서실 책상에 선생님께서 주신 다양한 책들을 쌓아두고 매일 읽고 분석하고 도식을 그려가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언젠가부터 학교에서도 오로지 이 새로운 수업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차피 학교 공부는 선행학습으로 대부분 끝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루하게 문제풀이만 반복할 뿐 딱히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에 있다 보면 좋지 않은 기억들만 떠올라서 신경을 돌릴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말에 대한 특별한 수업은 학교를 잊고 관심을 한 곳으로 집중시킬 좋은 흥미거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전까지는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짜증나고 지옥과 같은 일이었는데 어느새 무감각해졌습니다. 문제는 그때 터졌습니다. 모두 잊었다고 생각한 일들이 다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용히 학교를 다니던 저를 누군가가 단톡방에 초대했습니다. 그 단톡방 안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단톡방에 들어가자마자 폭언을 무분별하게 쏟아부었습니다. 이제는 잊혔다고 생각했던 예전 사진들과 영상들을 올리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불러오는가 하면 저에 대한 수많은 좋지 않은 소문들을 빌미로 시비를 걸거나 없는 말을 지어냈습니다. 단톡방에서 나오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다시 불러드리고 또 불러드리면서 폭언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대놓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꽤 유명한 배우인 어머니는 사치가 심해 빚이 상당했는데 이를 감당해줄 남자를 찾아 재혼했습니다. 어머니와 재혼한 남자는 사회적 체면이 중요한 사람이라 제가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제가 흠집을 만든다 생각하는 듯 저에게 적어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졸업하기를 완강하게 강요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에 들어갈 성적을 받기만 하면 대학은 해외로 내보내주겠다는 계약을 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계속 나가야 했지만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단톡방에서 익명으로 폭언을 쏟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고 제가 하지 않았던 일들도 있었고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진실 여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를 두고 뭔가 어두운 감정을 쏟아내는 것 그 자체에만 집중했습니다. 학교에서 고립되어 가면 갈수록 저는 방과 후 모든 시간을 학원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학생들은 하현동, 이 후미진 동네까지 학원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 어두운 감정을 담은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학원에 가서 선생님과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고 수업이 끝나면 2층으로 올라가 독서실 책상에서 공부했습니다. 본래는 선생님이 엘리베이터로 데려다 주셔야 2층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제 진도가 남들보다 빠르다 보니 놀란 선생님께서 제게 2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엘리베이터의 2층 버튼을 누를 수 없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혀 문제없이 스스로 버튼을 눌러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단을 통해 2층으로 들어가는 문은 굳게 닫혀 있다는 점이 의문이었습니다. 하루는 선생님께 왜 2층 문이 닫혀 있는지, 예전에는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수 없었는데 왜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특별 수업에서 얻은 지식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승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저절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변곡점이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과 공부했던 내용은 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도 꽤 재미있기는 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 다른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말 그 너머에 뭔가가 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과의 수업을 끝내고서 2층으로 올라가려던 중에 다른 누군가가 놓고 간 듯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 역시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곧장 깨달았습니다. 그 책을 집어들어 첫 페이지를 펼치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책은 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말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법을 익히고 있던 저는 글로도 같은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2층으로 가져가서 단숨에 독파했습니다. 내용 중에 어려운 것도 있었고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있었지만 이해가 갈 때까지 계속 읽고 또 읽고 선생님께서 참고하라고 주신 다른 책들을 찾아보며 의미를 파악하고 유추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렴풋하게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지식들이 어느새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절로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것입니다. 지루함을 느꼈던 말과 달리 글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니 이 특별 수업이 지닌 힘에 훨씬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지만 제가 가진 건 우연히 발견한 책 하나뿐이라 더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그를 향한 갈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에 대한 새로운 과제들을 내주셨지만 별로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 선생님께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 새로운 지식들을 전달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걸음마를 해야 하는지, 옹알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듯 기초를 반복하고 또 반복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식을 지식으로서만 받아들이는 일보다 다른 것에 더욱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 힘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쓰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가 궁금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변곡점이 생깁니다. 특별 수업에 대한 탐구열로 불타는 학원과는 반대로 학교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도를 넘은 비난과 무분별한 악담들이 매일매일 쏟아졌습니다. 제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그 강도가 더욱 세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다른 방식으로 이들의 행동을 제재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난 뒤였습니다. 사실 저는 저를 향한 악담이나 비난 정도는 그냥 듣고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1년 정도만 더 참으면 졸업하고 해외로 나갈 수 있으니 괜히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고 나만 참아보자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저도 저 스스로를 잘 몰랐던 셈입니다. 문제는 그때 터져나왔습니다. 악담이 악담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등교해 보니 제 자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온갖 비속어와 더러운 표현으로 점철된 단어들이 책상 위에 어지럽게 적혀 있었고 오물들이 의자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를 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제 참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 재혼한 남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얌전히 학교를 졸업하면 해외로 보내주겠다. 그것이 저와 그 남자 사이의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은 중요한 것이기에 이를 지키기 위해 저는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저지른 일은 남자와의 계약을 지키고자 했던 제 인내심을 깨부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더러운 글자와 오물로 뒤덮인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남들 눈에는 그저 괴롭힘의 현장으로만 보였겠지만 저에게는 달랐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저는 사람들이 남긴 글에서 많은 걸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 책상에 남아있던 가해자들의 어두운 감정과 그 찌꺼기, 이런 글을 씀으로써 나라는 존재를 어두운 절망 속에 빠뜨리고 싶다는 원초적인 감정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특별 수업의 힘을 시험해 보는데 말입니다. 저는 곧장 학교에서 나와 조용한 곳을 찾았습니다. 좋은 구석이라고는 하나 없는 이 음울한 도시에서 딱 하나 괜찮은 것이 있다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만한 조용한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 근처의 재개발 구역으로 가서 사람의 흔적 없이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을 하나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빈집 앞에 출입 금지라는 글자를 써서 붙였습니다. 제 허락 없이는 이제 누구도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2층 엘리베이터를 선생님 허락 없이 탈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처음 한 일은 빈집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방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 책상과 의자를 하나 가져와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도구들을 꺼냈습니다. 블루투스 키보드와 보조 배터리입니다. 책상 위에 보조 배터리를 연결한 핸드폰을 놓고 키보드를 연결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었다면 아마도 이것보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름도 필요하고 사진이나 초상화가 있다면 더욱 좋고 의식에 필요한 촛불이나 피를 낼 제물도 있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SNS를 조금만 뒤져보면 훨씬 많은 것을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톡방에서 캡처해뒀던 저에게 악담을 퍼부었던 익명의 누군가들의 글을 살폈습니다. 아무리 이름을 가려놓았다고 해도 디지털 정보가 보호되고 있다고 해도 그들이 가진 악의는 그 안에 고스란히 남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반복적으로 감정을 드러낸 글이라면 지문처럼 그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캡처한 이미지를 몇 개만 휙휙 살펴도 금세 그 흔적들을 분간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악의 속에서 제 책상에 끔찍한 흔적을 남긴 이들이 누군지를 찾아냈습니다. 주도적으로 저를 톡방에 부르고 악의적인 말을 했던 3명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저와 친했던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쉬웠습니다. 그 녀석들의 SNS는 이미 다 알고 있기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만 솎아내면 됩니다. 지금 세상에서 사진을 구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진을 확보한 저는 그들이 쓴 글들을 계속 읽었습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 문단과 문단 사이, 그 행간에 남아있는 다른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저에게는 모두 훤히 보였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그들의 정보를 충분히 모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악의를 담아 쏟아낸 글들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제가 보낸 글을 부정하거나 보지 않으려 해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처음 특별 수업을 들었을 때 제가 선생님의 말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그들 역시 제 힘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도 되지 않아 저는 제가 가진 글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악의적인 말을 함부로 하고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낸 그 녀석들은 학교 화장실에서 목을 매단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죽은 그들의 발치에는 피로 쓴 유서가 한 장씩 떨어져 있었는데 딱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용서해줘 라는 문장 말입니다. 아마도 저에게 보내는 문장이었겠지만 제대로 용서도 구하지 않은 채 죽어버렸으니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학교가 조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아무래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보니 경찰에서도 타살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의심일 뿐 결코 제가 그들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저에게 내던진 악의를 그대로 글에 담아 되돌려줬을 뿐 사실 제가 딱히 한 것은 없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죽은 그 녀석들이 제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기를 바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 부분에서 놀랐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느끼는 악의가 사실 그 정도인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경찰들도 학교에서 이것저것 조사하더니 별다른 것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자살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귀찮게도 저 역시 참고인으로 불려갔습니다. 사실 경찰이 저를 부른 이유가 이번 사건이 아닌 과거 사건 때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과거에 학생 중 하나가 자살한 사건을 들춰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살이 저와 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전혀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그 사건과 이번 사건을 연결시키려 했습니다.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아는 것이 없으며 오히려 이번에 죽은 아이들이 저에게 악의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고 말입니다. 제 핸드폰에 남아있는 단톡방 캡처들을 보여주니 경찰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까지 알려지면 사건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 뻔했기에 그들은 제가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며 증거로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짜증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쪽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저와 이 사건이 표면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저와 이번에 죽은 3명, 그리고 1년 전 이 학교에서 자살한 다른 1명은 이른바 서로 친구라 부를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꽤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냈지만 진부하게도 우리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뻔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1명이 거슬리는 짓을 했고 저는 언제나 그렇듯 제게 거슬리는 존재를 무감각하게 벌레 짓누르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행동을 좀 반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느닷없이 자살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유서에 제 이름을 적어두는 바람에 귀찮고 번거로운 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학교를 빛낼 인재라며 지켜 세워주던 선생님들은 어떻게든 자기 자리를 보전하기에 바빴고 내 어머니와 재혼한 남자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고 여기저기 손을 써야 했습니다. 배우로 평생을 살아온 친모 역시 빛나는 커리어를 위해 그 모든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겨우 저와 그 죽음이 관계없는 일처럼 끝이 나기는 했지만 진짜로 그렇게 되려면 제가 학교를 끝까지 우등생으로 잘 다니고 졸업해야 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고 저 역시 그랬기에 치솟아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스스로를 무감각하게 만들며 계속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은 3명은 저에게 잘 보이겠답시고 쓸데없는 짓을 해서 애를 자살하게 만들더니 그 일이 지나고 나자 이번에는 제게 그 아기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아닌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거짓된 소문을 만들어내 저를 학교에서 고립시켰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악행이 아기가 가려진다고 생각한 듯 싶습니다. 유서에 적힌 것은 제 이름뿐이었으니 저를 괴롭히면 자신들의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어설픈 자기 합리화가 역겨웠지만 그냥 참아줬습니다.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녀석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그렇기에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특별 수업에서 배운 힘을 쓰고 난 다음에 학원에 가니 선생님은 수업 대신 상담을 하자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힘을 써서 그 3명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저는 평소 같지 않게 긴장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런 힘을 쓸 수 있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우연찮게 발견한 책을 통해 글로 힘을 전달하는 법을 배웠다고 답하자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거의 표정이 없는 선생님이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것에 저 역시 놀랐습니다. 제가 독학한 책을 보던 선생님은 말보다 글에 힘을 담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책을 독학하면서 느꼈던 바를 말했습니다. 말과 다르게 글은 글자라는 매개체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그 안에 힘을 담는 일이 익숙지 않았지만 직접적인 말보다 글이 더 편하게 느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이란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관성이 있지만 글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과 같은 SNS가 발달한 시대에는 오히려 글이 말보다 더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글 속에 담겨 있는 무엇인가를 구분해서 선별하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특히나 오늘날 사람들이 타인에게 보이기 위해 쓴 글에는 5만 가지 감정과 의도가 섞여 있으니 말입니다. 제 말을 들은 선생님께서 심각하게 고민하시더니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로를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입니다. 제가 지닌 특별한 힘에 어울리는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겪은 3번째 변곡점이자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글에 힘을 싣는 탁월한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심서관님께서 저에게 마녀로서 적합한 자격을 부여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많은 글을 열심히 써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얀 정장을 입은 사내는 지원서를 꼼꼼히 살펴보다가 고개를 들고 자신의 앞에 앉아 있는 검은 옷의 여자를 바라봤다. 창백한 피부에 위아래 모두 검은 옷을 입은 여자는 긴장한 듯 몸이 경직된 채 하얀 정장을 입은 사내의 말을 기다렸다. 하얀 정장의 사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가 심사번호 457번을 가르쳤다지.
검은 옷의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그렇습니다, 심서관님. 잘 이해가 가지 않는군. 그가 들고 있던 지원서를 내려놓고 선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심사번호 457번이 자네에게 말과 글을 배웠다면 제자라고 볼 수 있겠지. 마녀에게 제자는 자식만큼이나 중요한 존재 아니던가? 그렇습니다, 심사관님. 그럼에도 자네는 심사번호 457번의 심사에 이의를 신청했네. 우리가 자격 부여를 승인한 사항에 대해 말이야. 왜 그런 건가? 선생은 심사관의 말에 긴장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심사관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마녀는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시대의 가장 밑바닥, 다른 이들에게 핍박받는 존재들. 마녀들은 마녀가 될 자질을 갖춘 아이들을 보호하며 고대부터 전승되어 온 지식을 받아들여 그 시대에 맞도록 발전시켜가는 것을 사명으로 삼습니다. 제자를 받아들여 말과 글을 가르쳐주고 온전한 자격을 갖춘 마녀를 키워가는 것이 의무이자 기쁨입니다. 나에게 지금 마녀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려는 건가? 누가 마녀 아니랄까봐 가르치는 것에 너무 심취해 있군. 심서관의 핀잔에 선생이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심서관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사번호 457번은 특별했습니다. 마녀가 될 법한 아이가 아니었음에도 힘을 다룰 자질을 타고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진 바 힘은 놀랍지만 마녀의 온전한 자격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전한 마녀의 자격이라. 예, 마녀는 힘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힘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심사번호 457번은 자신이 가진 힘을 어떻게든 쓰고 싶어 하고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나치게 뛰어난 재능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선생은 자신의 옷소매를 걷어서 심사관에게 팔을 보여줬다. 짓무른 피부에는 온통 고름이 가득 찬 물집이 돋아 있었고 혈관 안에서는 꿈틀대는 무엇인가가 계속 돌아다녔다. 심서관은 이를 유심히 바라봤다. 심사번호 457번이 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끝이 났지만 학원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사람의 형상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변했습니다. 심사번호 457번에게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규칙을 어겼다라. 좀 더 자세히 말해보도록. 선생은 심서관의 말에 마른 침을 한번 삼키더니 천천히 입을 뗐다. 학원에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책을 꽂아둔 서고가 있습니다. 상당한 양의 책이 꽂혀 있는데 어느 날 심사번호 457번이 그 서고의 책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기준에 맞게 책들을 배치해서 꽂아두었습니다. 흥미롭군. 계속하게.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들은 자유롭게 서고에서 그 책을 꺼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심사번호 457번이 아닌 다른 학생 중 하나가 책을 꺼내서 본 겁니다. 그녀의 말에 심사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설마 그 책을 봤다고 힘을 썼다는 건가? 심사관의 말에 선생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책을 본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봤던 책을 제자리에 제대로 꽂아놓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규칙을 어겼다는 겁니다. 규칙을 어겼다라. 심사관은 끔찍하게 변한 선생의 팔을 힐끔 바라봤다.
자네도 책을 잘못 꽂은 건가? 아닙니다. 심사번호 457번의 힘을 제어하려다가 저주가 옮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심사관은 선생의 말을 듣고 심사번호 457번의 지원서를 다시금 살폈다. 하현동의 마녀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심사번호 457번은 온전한 마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셈이었다. 마녀들은 공격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지키고 전승하는데 일생을 바치는 기록자이자 연구자들이다. 악마들에게 그런 마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이 만들어낸 기록과 연구들을 보면서 인간들을 더 면밀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악마들은 마녀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을 후원한다. 심사관은 자신 앞에 있는 마녀를 보며 말했다. 결론적으로 자네는 심사번호 457번의 심사 승인을 거부하고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인가? 심사관의 말에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심사관은 잠시 고민하다가 이내 수긍했다. 자네의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하지. 그는 책상 위에 쭉 놓여있는 10수개의 도장 중에서 하나를 집어들고 심사번호 457번의 지원서 위에 쾅 소리가 나게 찍었다. 마녀 자격 부여를 불허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도장이다. 도장을 찍은 심사관은 고개를 들고 선생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나가보게. 선생은 심사관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방에서 나갔다. 홀로 자리에 앉아있던 심사관은 불어 도장이 찍혀있는 심사번호 457번의 지원서를 바라보다가 이내 책상 서랍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는 상자를 열고 그 안에서 아주 오래된 도장 하나를 꺼냈다. 심사관은 도장을 들고 머뭇거리다가 이내 457번의 지원서에 찍었다. 그러자 아까 찍은 불어 도장이 품고 있는 힘이 사라지고 새롭게 찍힌 도장의 힘이 활성화됐다. 심사관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인장이 지원서 위에서 기이한 빛을 뿜어냈다. 그러자 심사관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다른 사내가 나타났다. 심사관이 그에게 도장이 찍힌 심사번호 457번의 지원서를 넘기며 말했다. 이 아이는 새로운 악마 후보자다. 현재 하현동의 마녀가 데리고 있으니 서울로 데려오는 인계 절차를 밟도록. 벌써 힘을 다룰 줄 알고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고. 사내는 심사관에게서 서류를 받아들고 공손하게 인사를 한 뒤 다시 사라졌다. 홀로 남은 심사관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어쩌면 수십 년 만에 지상에서 새로운 악마가 탄생할지도 모르겠구나. 어떤 이름이 좋을지 미리 생각해 놓는 것은 너무 이를까? 아니, 이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일지도. 순수한 혐오의 관리자? 뒤틀린 규칙의 수호자? 무엇이 됐든 간에 한동안은 지루하지 않겠구나. 수천 년을 살아온 늙은 악마는 새롭게 태어날 지상의 악마를 기대하며 기이한 웃음을 지었다.